지난 천체 물리학 영상들을 통해 우리들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부터 출발한 새로운 중력 이론, 즉 장방 정식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우주의 미래를 1922년에 이루어진 프리드만의 유추를 통해, 즉 우리의 우주가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공간이 아닌 팽창 또는 수축한다는 그의 수학적 결론을 만나게 되면서 신압으로 우주에 관한 기존의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어 1931년 르메트르는 자신의 놀라운 수학적 능력을 이용해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들 중 하나인 우리의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는 우주 팽창 가설을 주장하기에 이르게 되었고, 만약 우주가 팽창한다면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점점 우주가 줄어들 것이고 결국 하나의 점으로 모이게 될 것이라는 사고 실험을 통해 우리의 우주가 하나의 점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닐까라는 아이디어, 오늘날 빅뱅 이론이라고 불리는 원시 원작 가설을 세간에 내놓게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유도되었다 하더라도 수학이라는 학문이 지니는 아주 커다란 한계점이 있죠. 모든 결과는 기본 공리로부터 유도된다. 이는 다시 말해서 애초부터 일종의 공리처럼 작용하는 아인슈타인의 장방 정식이 틀렸다고 한다면 그로부터 나타나는 결과가 전혀 엉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찾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빅뱅 이론이라는 새로운 이론 체계가 정말로 타당한 추론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말이죠. 그리고 이는 수많은 빅뱅 이론을 믿지 않던 천문학자들조차 비록 실제 빅뱅의 순간을 들여다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빅뱅 이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이끌게 되었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바로 아직까지도 뜨거운 감자로서 현재 진행형인 이론이자 현대 천체 물리학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이론에 관한 이야기, 빅뱅 이론이 어떻게 오늘날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는지에 관한 그 세 번째 이야기를 과학기계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 우리들은 케페이드형 변광성을 이용해 기존에는 알기 힘들었던 엄청나게 머나먼 우주의 거리마저도 측정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를 이용하여 수많은 관측 천문학자들은 우주에 널리 펼쳐져 있는 별과 은하들이 지구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하고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독특한 관측사의 다수를 발견해내게 됩니다. 에드윈 허블에 의해 관측된 은하들 중 대부분에서 나오는 빛을 스펙트럼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놀랍게도 흡수 스펙트럼의 선이 가까운 은하 또는 별들에서 나타나는 흡수 스펙트럼의 선보다 좀 더 적색 계열에 치우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심해 볼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 외부 은하에서 빛을 발생시키는 천체는 태양과는 조성이 다른 새로운 원소를 가지고 있는 별일 가능성 하나와, 다른 하나는 원래 저 스펙트럼의 형태는 같은데 혹시 무언가의 원인 때문에 스펙트럼에 변화가 생긴 건 아닐까? 라는 두 가지의 가능성 말이죠. 고심한 끝에 과학자들은 두 번째 가능성을 택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바로 그 두 번째의 가능성을 설명할 합리적인 방법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주 간단한 실험을 통해 그 두 번째의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링크는 440Hz의 음만 발생시키는 음원입니다. 이 음원을 틀어놓고 팔을 빠르게 귀 근처로 당겼다가 밀어오면 음의 높낮이가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잘 체감이 안 된다면 이 영상을 봐주세요.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사이렌을 울리는 차들이 빠르게 우리 주변을 지나가게 되면, 또는 엔진 소리가 큰 차들이 빠르게 우리 주변을 지나치게 되면 우리는 그 음의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우리는 음의 도플러 효과라고 부릅니다. 파동을 발생시키는 파원이 움직일 때 또는 파동을 감지하는 대상이 움직일 때 나타나는 효과로서, 음파의 경우에는 음을 발생시키는 대상이 움직일 때 가만히 있을 때와는 그 파동의 간격이 물리적으로 달라지게 되면서 접근하는 파동에 대해서는 주파수가 올라가는, 멀어지는 파동에 대해서는 주파수가 내려가는 현상을 의미하죠. 바로 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면 대체 왜 흡수 스펙트럼이 적색으로 치우쳐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전자기파들 중 400나노미터부터 700나노미터 사이의 파장을 지니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 빛을 방출하는 항성들이 일제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구 반대편으로 후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앞선 도플러 효과에 의해 빛의 파장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적색 편의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파원, 즉 빛을 발생시키는 항성이라는 파원이 만약 맹렬하게 지구와 멀어지고 있다면 그 항성에서 관측되는 스펙트럼은 전체적으로 파장이 늘어나게 되고, 이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들은 고스란히 적색 쪽으로 치우쳐지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원리를 이용해 우리는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 은하인 메시의 30일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를 향해 맹렬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M31 은하로부터 발생되는 빛은 앞선 예와는 다르게 청색 계열로 편이되는 현상, 즉 청색 편의를 관측해 볼 수 있었는데, 이는 빛을 발하는 파원이 지구를 향해 맹렬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이용될 수 있죠. 재미있지 않나요? 그러나 대부분의 은하단들 그리고 별들은 놀랍게도 적색 편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 에드윈 허블의 관측 결과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는 르메트르가 이야기한 우주 팽창에 관한 하나의 결정적 증거로서 작용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허블은 1929년 은하까지의 거리와 은하의 속도 사이에는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비례관계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그동안의 관측 결과들을 종합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허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통해 어떠한 천체를 발견했을 때 그 천체가 지구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면 대략적으로 천체가 얼마나 빨리 지구와 멀어지고 있는지를 계산을 통해 예측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천체로부터 발생한 적색 편의의 정도를 이용해 앞서 허블 법칙을 이용해 예측한 속도와 얼마만큼 잘 맞아떨어지는지를 비교해봄으로써 허블 법칙을 하나의 신뢰성 있는 도구로서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이어 1940년대 이러한 발견들을 토대로 조지 가모프와 랠프 애셔 엘퍼 그리고 로버트 허먼은 초기 우주, 즉 빅뱅이 일어난 직후의 우주를 상상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맹렬하게 한 점으로부터 폭발한 초기의 우주는 아주 고밀도의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들이 마치 스포와도 같이 서로 뒤엉켜 있다고 생각했죠. 이러한 가정은 당시 관측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었던 우주의 조성비, 즉 90%의 수소와 10%의 헬륨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충실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에 가모프는 한 발 더 나아가 빅뱅 직후에는 스프 상태로 갇혀 있다가 약 30만 년 시기에 속박에서 튀어나올 수 있었던 전자기파, 즉 태초의 빛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반드시 있었을 것임을 예견하였고, 이것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우주의 생성 원리는 물론 기존의 정상 우주론에서 탈피한 새로운 이론인 빅뱅 이론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실마리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아무도 이 태초의 빛, 우주 배경 복사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허블의 관측 사실과 기존 르메트르의 주장, 그리고 가모브와 엘퍼의 초기 우주 이론과 우주 배경 복사의 예언 등 여러 이론들이 등장함에 따라 사실상 정적인 우주를 믿고 싶어하던 아인슈타인마저도 자신의 믿음을 거두어 르메트르의 가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정상 우주론을 포기하지 않고 우주는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던 영원하고 정적인 공간이라고 여겼습니다. 정상 우주와 빅뱅 우주 간의 뜨거운 논쟁의 역사는 바로 이 1950년대를 기점으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먼저 당시 정상 우주론을 지지한 우주학자들이 빅뱅 이론을 어떻게 공격했는지 그 내용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당시 수많은 천문학자들이 여전히 정상 우주론을 믿고 새로이 나타난 빅뱅 이론을 신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다양했으나 추격해보자면 크게 4가지의 맥락으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대체 어떻게 우주의 나이가 별의 나이보다 어릴 수 있는가? 이는 허블 법칙을 거꾸로 적용해 우주가 한 점으로 모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시간을 구하게 될 경우 우주가 한 점으로 수렴하는 시간이 별들은 물론 지구의 나이 45억 년보다도 더 어린 우주 탄생의 순간의 나이가 겨우 약 18억 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등장하였습니다. 둘째, 원자 번호가 큰 원소들, 즉 무거운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는 앞선 가모브와 엘퍼 그리고 허먼에 의해 세워진 이론인 초기 우주 가설에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고밀도로 응축된 양성자, 중성자, 전자들이 대체 무슨 이유로 똘똘 뭉쳐 무거운 원소를 만들었는가를 그들은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시된 의문이었죠. 셋째, 빅뱅 우주론에서 이야기하는 우주 배경 복사는 대체 어디에 존재하는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당시 관측 천문학자들은 우주 배경 복사를 구태여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몇몇 천문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주 배경 복사가 대체 어떠한 형태로 날아오고 있으며 어떻게 이걸 관측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실제로 찾아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제기될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은하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는가? 이는 정상 우주론에서도 계속해서 품어왔던 의문으로서 만약 빅뱅 이론이 정상 우주론보다 더 현재의 우주를 잘 설명하는 모델이라면 은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도 풀 수 있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제시된 의문이었습니다.
자연스레 이러한 네 가지의 의문들은 빅뱅 우주를 지지하는 학자들이 자신들의 이론 체계를 과학 사회에 납득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첫 번째 숙제는 초신성과 중성자별에 관한 논문으로 유명했던 천문학자 발터 바데와 당시 우주 천문학에서의 나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앨런 샌디지에 의해서 그 해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데는 케페이드형 변광성에서의 방법을 응용해 검은 고자리 RR형 변광성으로부터 나타나는 밝기의 변화를 이용해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를 재산출함으로써 기존 허블의 관측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내게 되었고, 이어 샌디지는 바데의 방법과 자신만의 집요한 계산의 능력을 통해 우주의 나이가 100억 년에서 200억 년 사이 그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별보다 어린 우주로서의 놀림을 지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숙제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정상 우주론을 지지했던 학자이자 빅뱅 이론이라는 이름을 탄생시킨 장본인 프레드 호일에 의해서 해결되게 됩니다. 가모브와 엘퍼 그리고 허먼에 의해 주장된 초기 우주 이론을 통해 초기 우주의 원소들이 형성됨을 잘 설명할 수 있었다면, 호일은 무거운 원소가 우리의 우주 속에서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당시에 연구되고 있었던 또 하나의 커다란 물리학의 줄기, 핵물리학의 지식으로부터 도출해내게 됩니다. 당시 천문학계는 별들이 우주 공간 속에서 대체 어떻게 지속적으로 뜨거운 빛과 열을 방출해내는가에 대한 이유를 핵물리학의 지식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별들 속에서 강하게 속박되어 엄청나게 높은 압력과 밀도 그리고 열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수소가 수소를 만나 결합하여 더 높은 번호의 원소가 되는,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잠재하고 있던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토해내는 방식인 핵융합을 통해 별들은 찬란하게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천문학자들은 알고 있었죠. 바로 이러한 아이디어로부터 호일은 만약 별들이 자신들의 연료인 수소와 헬륨 그리고 그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다 끝내 폭발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 막대한 열과 에너지에 의해 우연히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게 되며,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시뮬레이션해 보았을 때 현재 우주 속의 무거운 원소들의 비율을 충분히 잘 설명하였다는 이유 덕분에 앞선 두 번째 문제, 즉 무거운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관한 문제는 이로써 해결되게 됩니다. 그러나 빅뱅 이론 학자들이라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은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초기 우주 이론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 우주 배경 복사가 도통 관측된 기미를 보이질 않으니 나름의 논리로 앞선 문제들을 해결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니,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960년 어느 날 어느 두 학자에 의해서 이 신호가 포착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1964년 어느 날 뉴저지주에 위치하고 있던 연구소 벨 연구소에서 생각지도 못한 아주 놀라운 발견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라디오 통신에 사용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안테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잠시 사용되다 폐기된, 당시에는 고가로 제작된 혼 안테나를 통해 우주를 들여다보고자 했던 학자들이었죠. 자신들이 받은 안테나에서 발생하는 노이즈,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그들은 안테나를 수선했고 정교하게 배치했으며, 비둘기의 둥지는 물론 먼지 하나가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위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통 지워지지 않는 모든 방향으로부터 수신되는 알 수 없는 잡음을 그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이윽고 프리스턴 대학의 로버트 디키 교수에 의해 발표된 그해 12월의 논문에서 이 두 명의 학자들은 소름 돋는 발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지워내려 했던 이 잡음의 영역대가 디키 교수의 논문에 드러나 있는 우주 태초의 빛, 우주 배경 복사라는 사실이었다는 걸 말이죠. 이러한 발견을 일궈낸 두 명의 학자가 바로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이며, 바로 이 펜지어스 윌슨의 관측 결과를 통해 드디어 빅뱅 이론의 결정적인 증거, 우주 배경 복사가 증명되게 됩니다. 이 발견을 통해 그들은 1978년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해낸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에딩턴의 일식 관측으로 증명되었던 순간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우주론에 관한 혁명적 발견을 계기로 기존의 정상 우주론을 지지하던 과학자들은 비로소 이 발견을 통해 대거 빅뱅 이론으로 건너오게 되는 놀라운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우주 배경에서 오는 복사 에너지가 펜지어스와 윌슨이 관측했던 것처럼 균일하다면
대체 어떻게 물질들이 똘똘 뭉쳐서 별이나 행성 등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 우주가 완벽한 등박성, 즉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형태를 지녔다면, 그렇다면 우주는 아무것도 만들어질 수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가에 관한 커다란 의문이 말이죠. 이러한 의문들은 곧 냉전 이후의 우주 개척 시대라는 거대한 세계 국면을 맞이하게 되면서 우주로의 탐사를 이룩하고자 했던 인류의 끊임없는 도전으로부터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1992년 나사의 코비 위성에서 측정된 우주 배경 복사의 사진에서 앞선 펜지어스와 윌슨이 관측한 균질한 우주 배경 복사의 신호와는 다른 미세한 불균질 라디오파 사진을 포착해내는 데 성공하게 되었고, 2012년 나사의 WMAP 위성에서는 더욱 선명하고 비균질한 사진을, 마지막으로 2013년 ESA의 플랑크가 더욱 디테일한 배경 복사 사진을 촬영해내는 데 성공하게 되면서 빅뱅 이론은 명실공히 더욱더 단단하고 세련된 이론으로 거듭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자, 과학투키 채널의 천체 물리학사를 따라오신 여러분들이라면 이제는 아주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풀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빅뱅 모델은 그 누군가의 권위에 의해 갑자기 우연한 아이디어로 등장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식으로부터 도출된 명확하고 합리적인 의심과 이에 대한 수많은 과학자들의 학문적인 접근, 그리고 디테일한 가설의 발전, 가설을 검증하고자 이행된 수많은 실험적 방법들과 구현, 그리고 증명,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19세기까지만 해도 모든 과학자들이 믿고 있었던 정상 우주론이라는 패러다임이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논리적이고 충분히 합리적인 증거를 들이밀었으며,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매력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아직 여전히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빅뱅 모델의 능력은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오늘날의 우주가 수억 년 전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어떻게 태어나 진화했는지에 관해서만 충실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세린이나 페르미에 관해서 연구되고 있는 이런 아주 작은 세계에 관한 연구, 현대 입자 물리학은 우리의 우주가 시작되고 난 뒤 10의 마이너스 43제곱만큼 지난 순간까지 분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고대로부터 품었던 우주로서의 본질적인 궁금증이자 진리의 후보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대상, 우주 창조의 순간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은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빅뱅 이전의 순간, 즉 태초의 순간에는 대체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궁금증은 예나 지금이나 정말 매력적이고 혹시모르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증거로 이걸 들 수 있죠.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400년에 쓴 자서전 고백록에서 우주 창조의 순간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신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갈 지옥을 만들어두고 있었다. 과학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의 달콤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들어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쿠키입니다. 이번 제 채널의 에피소드가 마음에 드셨거나 앞으로도 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모두의 소중한 시청이 과학쿠키 채널을 운영하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채널의 성장과 발전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구독을 이용해 과학쿠키 채널을 후원해주세요. 바로 이곳에 멤버십 구독을 하신 모든 분들의 아이디를 남겨드리는 것은 물론 영상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 등의 멤버십 구독자분들을 위한 영상들을 특전으로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특별히 이 영상은 국립대구과학관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현재 달 착륙 50주년과 인터내셔널 애스트로노미컬 유니언 국제 천문 연맹이 설립된 지 100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특별전인 우주로의 도전이라는 이름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죠. 7월 5일부터 9월 1일까지 열리는 이 특별전은 빅뱅으로부터 시작되는 팽창하는 우주 이야기를 시작으로 인류가 하늘을 날기 시작한 이래로부터 꿈꾸게 된 우주 탐사라는 끝없는 도전을 각각 지구와 달 그리고 화성으로부터 이루어지는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채워놓았답니다. 우주 개발을 치열하게 이뤄냈던 나사의 이야기, 우주 엘리베이터에 관한 아이디어는 물론 어떻게 인류가 달 탐사를 할 수 있게 되었는가에 관한 역사 이야기,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0 프로젝트 화성 이야기 등 인간이 어떻게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바로 이곳 국립대구과학관에서 열리는 특별전인 우주로의 도전에서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
실험과학이 이끌어낸 놀라운 업적, 이 라부아지에의 33종 원소편은 이후 화학사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화학자들은 이러한 33종 이외에 새로이 발견되는 원소들을 찾기도, 또 이러한 원소들을 다른 원소들과 결합시키기도 또는 분리시키기도 하면서 다양한 물질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였죠. 이러한 실험의 파생물로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